대출과 카드값 등을 합친 전체 가계빚이 지난 1분기에도 늘면서 4분기 연속 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영향이 본격화됐던 2분기에는 빚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예고했던 대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도 이금융권 전체 대출로 확대돼 사실상 전 금융권의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권 전산장애가 1,7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피해 금액의 90%는 증권업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시 버스노조가 사측과의 단체 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조합은 교섭을 환영하면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1,900조 원을 넘기면서 2,000조 원에 바짝 다가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 1분기까지도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속도가 다소 느려지기는 했는데 2분기에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시 해제의 영향이 본격화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 부채 관련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가 각종 대출에다가 카드값까지 더한 가장 포괄적인 부채 통계죠. 수치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잔액은 1,928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4분기 연속 증가세지만 전분기 11조 6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11조 7천억 원 증가해서 9조 7천억 원 증가에 그쳤는데 연말과 연초 주택거래 둔화 등의 영향입니다. 기타 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2조 원 넘게 감소폭이 확대됐는데 연초 상여금 유입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은 증가폭이 6조 9천억 원에서 8조 4천억 원으로 확대됐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은 6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기타 금융기관 등은 감소폭이 3조 8천억 원에서 4조 7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 이용 규모 축소 등으로 전분기 대비 1조 9천억 원 감소했고요. 이에 따라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지난해 4분기 196조 3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92조 4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2분기 전망은 어떨까요? 네, 한은은 2분기 가계신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2월 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토어제 확대 재조정 후 주택거래 감소에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안정될 수 있다면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앞두고 선수요 영향도 있겠지만 가계부채는 DSR이 실시되는 7월에 들어서는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7월부터는 보다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대출의 한도를 설정할 때 가상의 금리를 더 붙이는 방식인데요.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규제가 더 높은 강도로 이금융권의 모든 대출에까지 퍼지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시행의 효과를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높아집니다. 다만 지방에는 6개월 동안 기존 2단계 수준인 0.75%를 유지해보고 연말 다시 논의합니다.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매년 1억 원을 버는 차주가 일정 조건으로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에 6개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최대 3,300만 원 줄어든 5억 9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5년 주기로 고정금리가 갱신되는 주기형은 대출 한도가 1,800만 원 줄어듭니다. 혼합형의 한도가 가장 큰 폭으로 줄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해 혼합형과 주기형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각각 20%, 10%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인데 이제 직장이 원주여가지고 원주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인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저도 나중에는 이제 서울에다가 집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대출이라도 나와야 대출 받아서 집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6월 말까지 매매 계약된 대출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생계형 대출을 고려해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000명을 대상으로 민생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9%가 물가 안정이라고 답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는 3명 중 1명 이상꼴로 농축산물과 생필품 가격 안정을 꼽았고 공공요금 부담 완화와 수입 물가 안정,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지목했습니다. 대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SPC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과 문화예술인 대상 공약을 내놨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남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SPC 사망 사고를 직격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경기 의정부를 찾았는데요. 어제 시흥에서 발생한 제빵공장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근로환경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폐지를 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던데 1년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일터로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정의 아닙니까?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배우자 토론엔 신성한 주권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치듯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특정층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놨죠.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우선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관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 예술문화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지원하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26세 이하 남녀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 기간 6일을 모두 유급 전환하는 등 여성 대상 공약도 내놨습니다. 전남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요즘은 각종 금융 업무 중에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오히려 드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전산 오류, 이른바 먹통은 갈수록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사고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후 기자, 전산 오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광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에서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전산장애는 1,7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애 시간은 48만 4,600여 시간, 피해 금액은 295억 원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장애 시간과 피해 금액은 줄고 있지만 전산 장애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난 2020년 238건에서 지난해에는 392건으로 64% 늘어났습니다. 올해 5월까지도 170건에 달합니다.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설비, 시설 장애가 각각 41%, 3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장애와 인적 재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피해 액수 기준으로는 증권업계가 가장 컸죠. 그렇습니다. 증권업계의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액은 262억 8천여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89% 수준입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전산장애 건은 지난 2020년 키움증권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전산장애로 약 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이외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이 20억 원대 피해를 입혔습니다. 최근에도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 전산장애가 발생했고요. 토스증권에서도 해외 주식 결제 오류가 빚어지는 등 증권업계 전산장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산장애 발생 건수가 가장 크고 장애 시간이 가장 긴 업권은 은행권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뱅크가 5년간 64건의 장애를 빚으며 가장 많은 전산장애가 발생했고 우리은행에선 총 6만 7,800여 시간의 장애를 빚으며 전산장애가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이런 불안감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던 건 SKT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였습니다. 오류를 넘어서 소비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까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곳도 10곳 중 1곳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지수 기자, 정확한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우선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 주체수가 10,000명 이상인 곳이 의무 가입 대상인데요. 개보위는 의무 대상을 약 8만 3천 개에서 38만 개 업체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가입률은 최저 2% 수준에서 많아야 9.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부조차도 가입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제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SKT 사태처럼 기업들조차도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도 보험의 실효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5년간 납입된 누적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지급액은 0.2%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무 가입 대상이 더 줄어들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개보위는 지난 3월 의무 대상 기준을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정보 주체수 100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 대상 범위가 200여 곳으로 크게 줄어들고 규모가 큰 기업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당시 개보위는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정보의 민감성이 더 커지고 사이버 공격이 정교화되면서 영세업체들의 정보보호 대응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증권사 임원들이 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대거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후폭풍이 금융사를 상대로 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댔던 대주단이 대형 증권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어디가 소송을 당했습니까? 네, 미래에셋증권과 KB자산운용입니다. 인천 지역 주상복합 PF 사업에 자금을 댄 대주단은 지난 3월 이 서울중앙지법에 이 두 곳 금융사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주단 측은 법인 3곳과 개인 2명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당시 이들 금융사를 다니던 현직 이사들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2021년경 대주단 측은 금융사 차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이들 이사들의 말을 믿고 이 37억 원 규모의 토지 계약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사기 PF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주단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차선책으로 이들 금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러면 소송을 당한 금융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KB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은 이들 직원이 사건 당시 현직 신분이었던 건 맞지만 이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운용 관계자는 원고들이 대출금을 개인들한테는 못 받으니까 회사까지 책임 있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건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따라 상황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은 해고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월 PF 대출 사기의 증권사 임원들이 연루된 일들이 금감원 기획검사 결과로 드러난 바 있는데요. 임원 개인 일탈 등의 금융사가 소송을 당하는 일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과 요동치는 환율 등으로 함께 진폭이 커진 증시에서 주가 연계증권 ELS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주가를 기초로 한 ELS 상품이 무더기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원금 손실 위험이 생긴 상품이 뭡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투 ELS 상품 중 LG화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5개가
지난 16일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투증권의 LG화학 연계 ELS 상품 51개 중 절반에 가까운 23개가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는데요. 해당 상품들은 만기까지 기준가 대비 40에서 45%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연체돼 14%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원금 비보장형 상품입니다. 상품 발행 당시 LG화학 주가는 40만 원을 넘었지만 현재는 19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현 시점에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손실 확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원금 손실은 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발생해 남은 상환 일정 안에 상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약속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상품들은 2023년 중후반부터 지난해 초에 발행돼 가장 빠른 만기일도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문제는 만기 시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손실률은 100%에 달하고 적인 구간에 진입한 현재 수준에 그친다고 해도 손실률은 투자금의 절반 수준이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LG화학의 목표가를 줄줄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투증권 관계자는 LG화학 상품은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가입 절차가 강화돼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서울시와 시내버스 노조 간의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죠. 이에 따라서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시 버스노조가 이번 주 사측과의 단체 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을버스 운송조합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최악의 경우 서울시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서울시 버스노조가 일단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앉자는 제안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어제 오후 단체 교섭 재개 요청 공문을 사측인 서울시 버스 운송조합에 발송했습니다. 내일부터 25일 중 한 차례, 그리고 오는 27일 한 차례 모두 2차례 만나자고 제안했는데요. 따라서 총파업을 막을 마지막 협상 시한은 오는 27일이 됩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며 재정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요. 또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의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한 것뿐이라며 근로자의 임금을 즉시 올려 지급하라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협상의 사측인 버스 운송조합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 버스운송조합이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파업에 참여해서 운행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여할 의사가 없는 운행사원들을 안전하게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노조의 추가 협상 제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날 예정이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건 여전히 난색을 표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와중에 마을버스 운송조합도 지난 16일 서울시의 재정지원 기준액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는데요. 오늘 서울시 답변에 따라 오는 22일 마을버스 운행 중단 또는 준법 운행 등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시가총액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상반기 대비 22% 늘어 7조 원대를 기록했고 거래 가능 이용자는 25%, 시장 영업이익은 28%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입차 품목 관세 영향으로 지난달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는 1년 전보다 3.8% 감소한 65억 3천만 달러어치가 수출됐고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19.6% 줄어든 2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고 현대차 그룹의 조지아 신공장이 가동한 데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25% 상호 관세와 관련된 실무 협의가 미국에서 현지 시간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제2차 기술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균형 무역과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6개 분야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며 다음 달 3일 대선 이전 마지막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텔레콤에서 유심을 교체한 사람이 어제 33만 명을 기록해 역대 하루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 재고를 충분하게 갖췄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작됐다면서 누적 교체자 수는 약 25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SKT는 그러면서 각종 유심 보호 서비스를 도입해 사고 발생 이후 추가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 대리점 2곳에서 해킹을 당해 고객을 비롯한 총 1,10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고객 정보의 경우 보험 계약의 종류, 보험료 등 보험 가입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해킹은 보험 영업을 지원하는 IT 업체 개발자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 공기질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전 지역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고요. 오륜동과 상일 1, 2동의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낮에는 전국 곳곳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계절을 앞서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대구는 31도까지 예상됩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고 모레 목요일부터는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WH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